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을 동원하며 검수완박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이른바 회기 쪼개기 전략으로 맞섰습니다. 검수완박 논란과 함께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장해찬 인수위 청년소통 TF 단장, 유영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검수완박을 강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막겠다라는 것이 필리버스터였는데 결국 회기 쪼개기 방식으로 무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민주당이 최후의 이 정치적 정당성만이라도 지키고 싶었다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소수당에게 보장해 줬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회법상 180명의 동의가 있으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172석가량을 가지고 있고 정의당이나 무소속 의원 등을 설득해서 180석을 만들려는 성이라도 보였어야 되는데 사실 그랬을 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계속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의당 내부에서 이탈표가 나올 게 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조차 그만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회기 쪼개기라는 꼼수를 했다는 것은 결국 꼼수 사면타로 이 말도 안 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거든요. 민영배 의원의 무소속 탈당, 그 이전에 양양자 의원의 사보임, 그리고 안건 조정이 무력화 이후에 회기 쪼개기까지. 이렇게 다수당이 이 입법부의 어떤 이 법적인 절차를 유린하는 모습을 민주당이 교과서처럼 보여주면 권력이 어디 영원합니까? 민주화 이후에 최초로 5년 만에 정권 교체당한 정당 아닙니까? 만약에 다음번이든 다다음이든 총선에서 과반을 획득하지 못하고 소수당이 되었을 때 이 과반을 획득한 다수당에게 민주당이 절차적 정당성 지키고 우리 협치하자라는 말을 할 염치가 있겠습니까? 정말 안 좋은 전례를 모조리 다 보여준 그런 최악의 결정이었고요. 박병석 의장 같은 경우도 참 존경받는 이 기자 출신의 원로 정치인이었는데 마지막에 뭐 국회 본회의를 열어준 것은 중재안 위주로 의사 진행을 하겠다는 뜻과 부합되니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고 치더라도 회기 쪼개기라는 꼼수에 동의를 해주신 것은 이제 정치 은퇴하시는 이 마지막 즈음에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라고는 하지만 지키긴 지켰어요. 하지만 그걸 회피하는 방식으로 지켰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뭐 필리버스트라는 게 이제 소수파들이 다수파들의 국회에서의 횡포라든가 독주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또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가 다른 유럽이라든가 미국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시작된 지 오래입니다만은 이것이 잘못 악용돼서 실제로 합법적인 다수 의견을 소수파가 막아버리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회의 의사 절차를 막는 방법으로도 악용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지금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할 명분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어젯밤에 좀 틀어봤는데 썰렁하더라고요. 별로 열기도 없고.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실제로 중재안에서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국회의장이 중재안 안 여야 원내대표가 찬성하고 또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다 찬성했잖아요. 인수위까지 찬성했었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지금 뭐 절차상의 문제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합의해서 박병석 의장도 그날 분명히 얘기했죠. 이 중재안은 여러분들이 얘기한 거고 이 안 받아들이면 나는 어쩔 수가 없다. 중재안을 받는 쪽으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데 그 합의하고 도장까지 찍었고 의총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왜 반대하는지. 그렇잖아요. 의총에서 다 원내대표가 사인까지 했고 공식적으로 의장하에 이 서명까지 했는데 아니, 뭐가 문제라서 그 중재안에서 뭐가 문제라서 반대합니다. 이런 설명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래놓고 필리버스터를 한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명분이 없다. 그것은 필리버스터가 원래 갖고 있는 제도의 장점이 있겠죠. 국회에 사실 소수파가 있단 말이에요. 네. 다수당이 완전히 밀어붙여서 말이죠. 소수파의 의견을 정의당 같은 무시해버린다. 그럴 경우는 필리버스터가 의미가 있지만 지금같이 중재하고 합의하고 그 안을 의장이 또 상정하고 그래서 의총에서 통과한 거를 갖고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막 그냥 피켓 들고 말이죠. 이거는 정상적인 국회의 과정을 상당히 무시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합의안을 어떻게 보면 번복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행동 아니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대의 기관으로서인 국회를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의총 추인을 받은 원내대표 합의 사안을 번복한 것은 국민의힘 잘못 아니냐라는 지적은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의원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대의제라는 제도 자체가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의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절대적인 목적은 아닌 것이거든요. 이를테면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끼리 합의한 모든 선택이나 어떤 모든 이 입법 사항 등이 전부 다 옳고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목소리를 냈을 때 이건 국회에서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건 국민들 입장에서는 명분이 없는 일인 거죠. 아마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주말 사이에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선거 범죄나 공직자 범죄가 빠진 것이 이토록 큰 분노를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다면 적어도 섣불리 합의한 것에 대한 책임을 국민의힘의 지도부나 이런 사람들이 지되 국민의 뜻 그리고 당원과 지지자의 뜻이 이처럼 확고하고 명확한데 이건 우리가 이미 사인했으니까 낙장 불입입니다라고 하는 것도 올바른 정치의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계적인 추세가 점점 이 직접 민주주의의 권한과 범위가 넓어지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국민투표라는 새로운 제안을 시도했던 것 같은데요. 두 가지 꼭 바뀌어야 될 만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도 이 정치인과 선거범죄 수사를 검찰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 지금 민주당 수정안을 보게 되면 올해 연말까지를 제한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되는데 그 이후에 총선에 출마하게 될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수사 대상에서 쏙 빠지게 됩니다. 이게 결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짬짬이라는 국민의 비판을 피하기 힘든 대목인 것이고요. 가장 많은 이제 진보적 시민단체나 진보 법조인들마저도 반대하는 것은 보안 수사 동일성이라는 조항이 이 서민이나 약자인 피해자들 눈에 눈물 흘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조항에서 이제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이 본회의 필리버스터안 올라간 안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장애인 인권 변호 많이 했던 김혜원 변호사 등이 지적하기를 스토킹 범죄 수사하다가 그 스토커의 핸드폰에서 아동 성착취물이 나왔을 때 검사가 수사를 못합니다. 다시 경찰 보고 보안 수사하라고 해야 됩니다. 아동 학대 사건 수사하다가 아동 성폭행이 연루됐다는 증거가 나와도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못합니다. 동일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게 내려보내서 보안 수사를 지시밖에 못합니다. 그럼 당연히 수사에 들어가는 기간이 엄청 길어지면서 범인들이 도망치거나 이 증거를 인멸할 그러한 시간이 길어지고 피해자는 사건 해결까지 더 많은 시간을 고통 속에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요. 단 두 가지 부분, 그러니까 선거와 정치권 범죄를 검사가 다룰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보안 수사의 확대 대상을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좀 확대하는 것, 이 두 가지는 꼭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고쳐서 다시 상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보면 처음에 아까 전에 합의안을 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법안 소위에 올라갔을 때는 원안이 올라갔고 그 원안 말고 수정안을 또 처리를 했고 맨 마지막엔 또 셀프 또 수정안이 또 다시 한번 바뀌었어요. 3번 바뀌었는데 과연 그 부분을 합의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 달라진 거는요. 결국 마지막에 가서 저도 언론 보도를 유심히 봤는데 하도 바뀌었고 하나 달라진 건 이제 중수청, 그죠? 중수청 원래는 1년 뒤에 6개월 뒤에 중수청을 설립해서 1년 6개월에 해서 완전히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다라는 거였는데 그분이 이제 좀 애매모호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원내대변인이 사개특위에서 논의하겠다 이렇게 고관하고 또 추가된 거는 장해찬 단장께서 말씀하신 그 수사권의 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 문제. 그러니까 지난 주말부터 이제 보수 언론에서 정치적 야합이다. 수사와 그리고 그 공직자 수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장관도 아닌데 후보자가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통화하면서 최고위에서 바뀌면서 이렇게 돼갖고 이게 얼클어졌잖아요. 완전히 국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까지. 근데 그 과정은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절차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수사 대상에 대한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치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검찰의 어떤 저항이라든가 거의 겁나는 성격을 보면 지금 경찰은 아무것도 수사를 안 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오인될 수 있고 검찰이 수사를 안 하면 우리나라는 큰 혼란에 빠지고 범죄자들이 득실득실거리고 거의 전 준협박성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도 나오고 보면 6대 범죄에 대해서 지금 거의 80% 이상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요. 5%인가 10%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마치 수사는 검찰이 다 해야 된다. 아니 검찰은 수사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 검찰이 좀 이상하게 특이하게 돼서 그렇지. 아니, 전 세계의 선진 민주주의의 검찰을 보세요. 수사하는 데 있습니까? 수사는 수사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검찰도 수사관이 하죠.
검사가 있으면 수사관이 있잖아요. 검사는 지휘를 할 뿐이죠. 자기 검사실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국도 그렇고 영국 뭐 어느 나라나 선진 민주국가에서 검사가 수사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검사는 다른 권한이 있어요. 기소를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를 유지하고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특별한 권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럼 수사는 수사 전문가들, 경찰이 아니면 뭐 다른 뭐 FBI라든가 이런 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걸 갖고서 마치 검찰이 6대 범죄를 수사를 안 하면 우리나라가 뭐 망가지고 말이죠. 범죄자들이 들실거리고 국민이 피해를 보고 천만의 말씀이죠. 이거는 과거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 경찰도 굉장히 많이 엘리트화되고요. 네. 그리고 아주 우수한 사람이 들어갔고 수사 기법도 놀랍게 발전했고 경찰이 아마 지금 벌어지는 현황을 보면서 굉장히 기분 나쁠 겁니다.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데 경찰이 우리나라 국민을 지키고 있단 말이죠. 이런 현실을 봐서 이 수사 대상, 수사권을 마치 검찰이 가져가는 거에 대해 뺏긴다고 표현하는데 이걸 권한을 분산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거 이거는 나갈 방향인 거죠. 이거를 부정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보안 수사권 문제는 그건 왜 그랬냐 하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건 수사라는 게 아주 유명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대검에서도 내부의 법규인가요? 내부에서 규칙으로 별건 수사를 금지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2016년도인가요? 16년도의 자료를 제가 보니까는 이 공직자하고 정치인 관련해서 검사 수사를 받다가 기소도 안 된 사람 수사를 받다가 약 90여 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결국 별건 수사였거든요. 다른 걸 들이미는 거죠. 여자 문제, 돈 문제 뭐 이런 걸 갖고서 말이죠. 너 불어. 그러면서 아주 치명적인 약점들 이런 걸 금지하기 위해서 보안 수사에 대한 제한을 두는 거고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죠. 수사 과정상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보완한 거로 알고 있고 사기특위에서 또 시행령 속에서 그런 문제는 보완해 나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해외 사례에 대해서도 의견식이 약간씩은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연방 검사가 소추뿐 아니라 범죄 의심되는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적시되어 있고 지방 검찰청의 검사들 같은 잘못하신 경우는 거예요. 수사 권한을 가진다고 팩트 체크를 설명했습니다. 네, 저도 미국 관련 자료를 봤어요. 나름대로 팩트 체크한 건데요. 이제 이 민주당에서 가장 확실하게 검찰 수사권 박탈에 앞장서고 있는 황운하 의원, 경찰 출신이잖아요.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에는 미국 검사가 수사 권한 일정 부분 가지고 있다고 또 기재한 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서둘렀을 때 이 국가적인 반부패 대응 역량이 후퇴하는 것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찰의 어떤 수사 권한이나 이런 것도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대형 사건 그러니까 거물급 정치인이나 재벌 대기업에 연루된 대형 부정부패 사건 같은 경우는 검사들이 주로 수사를 많이 해왔죠. 직접적으로. 그게 아무래도 이 검사들에게 신분 보장을 그토록 확실하게 해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권력이나 이 살아있는 권력이라 하더라도 눈치를 조금 덜 보는 부분이 있어서 그 수사가 검사들 통해서 잘 진행됐는데 정치권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한결같습니다. 사실상 검사 수사권 박탈하고 경찰이 이만한 권한을 가지게 되면 제일 행복한 건 집권 여당이다. 왜냐하면 경찰 인사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이 이야기는 민주당의 송영길 전 대표도 말했어요. 경찰이 아마 말 더 잘 들을 것이다. 이 이야기 꺼냈다가 박영선 전 장관이 송영길 전 대표를 또 비난하기도 하는 해프닝도 일어났었는데 오히려 정치권의 일반적인 인식이나 관행으로 보게 되면 검찰은 물론 살아있는 권력 수사 안 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길들이기 어려운 집단이고 경찰은 그보다는 살아있는 권력이나 집권 여당의 말을 잘 듣는 곳이다라는 인식이 팽배한 게 또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찰분들이 불쾌하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런데 과연 일방적으로 이 거대 범죄와 중요한 부정부패 정치권 사범들에 대한 수사마저도 경찰에게 일원화 시켰을 때 그리고 보안 수사에 대해서 시행령 등으로 얼마나 보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별건 수사라는 나쁜 관행을 없앤다는 이유로 이게 잘못하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는데 이 보안 수사 권한을 대폭 축소시켰을 때 재벌 대기업이나 거물급 정치인들이 이제 내가 수사받을 때 좀 편해지겠다라면서 이 흑막 뒤에서 웃고 있진 않을까. 이게 과연 대다수의 국민이나 서민들과 이 직결되는 시급한 문제라서 이걸 이렇게 살라미 획이 쪼개기까지 하면서 급하게 통과시킬 이유가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건 국민 여론인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어떤 수준의 검찰 개혁도 진전시키기 힘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여론조사
요즘처럼 매주 하는 시기가 어디 있습니까? 현안에 대해서도 매주 언론이 조사하는데 국민 여론이 과반 이상으로 일정 부분의 검찰 개혁에 대해서 찬성하게 되면 그 명분은 누구도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조사해 보면 전부 다 일단 시기를 이렇게 서두르는 것에 대해서는 한 60% 이상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지금 박병석 중재안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50% 이상의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찬성하는 국민들이 민주당 전체 지지율보다 조금 더 낮아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보다 더 낮고 이 상황에서 국민들의 뜻이다라고 민주당이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서두를 일은 아니지 않나. 오히려 사개특위 열고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면서 공청회도 열게 되면 국민의힘이나 새 정부 측에서도 여론이 조금씩 모아졌을 때 점진적인 검찰 개혁을 반대할 명분이 더 없어질 것 같은데 이게 서두름으로 인해서 오히려 반대할 명분을 민주당이 더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초점을 개혁을 하는데 또 관련법을 고치는데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데 그 초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초점은 뭐냐면 권선동 원내대표도 사인하고 국민의힘의 의총에서도 합의했던 건 뭐냐면요.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자라는 거거든요. 그 피해가 워낙 크니까 그러면서 좀 선진화된 사법체계를 만들자.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법 서비스를 제대로 된 사법 서비스를 주자는 게 초점이에요. 근데 그래서 자꾸만 이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정치화시키면 안 되네. 그럼 민주당이 국회의원들 이래 어떻게 할 거야? 이번에 총선 때 수사 안 하면 어떡 할 거야? 이렇게 자꾸만 정치화시키면은 정치화시켜서 뭐 송영길 대표 얘기까지 나와. 그러면은 원래 본질인 검찰 개혁에 있어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서 민주적 통제를 하고 그것을 견제와 균형, 경찰과 검찰의 견제와 균형을 가져가겠다는 기본적인 부분들을 완전히 훼손시킨단 말이죠. 그럼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 여론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꽤 많다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데이터를 잘못 보신 거죠. 국민 여론 이번에 얼마 전에 조사한 것도 보면은 민주당 지지자층들은 뭐라 그랬냐면은 이 현재의 중재안에 대해서 불만이기 때문에 반대한 거고 국힘 지지자층도 검찰 개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래서 반대가 많아진 거죠. 그 데이터를 정확히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 끝이 없는 거죠. 현재의 어떤 이런 검찰 개혁 문제라든가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문제 이 문제에 관해서 그러면 향후에 경찰이 비대해지는 권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진짜 정치인들과 선거사법 문제는 어떻게 수사할 것이냐. 수사 전문성과 수사 기법은 계속해서 어떻게 알차게 내용을 가져갈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갖고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만들어서 한 중재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말씀하신 대로 대의제의 민주주의의 효과도 가져오는 것이지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다 사상두각으로 만들어버리고 이건 만들면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후보가 좋아져 뭐 정치인들은 수사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은 이 논의의 본질이라든가 과정에 대해서 완전히 이게 180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협의가 또 의견이 좁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국무회의 일정도 바꾸겠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오셨지만 왜 이렇게 빨리 가느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여기서 책임질 정치적 사안이라는 건 섣불리 합의를 했다는 거죠. 국민들과 당원들의 총의를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아마도 과거 황교안 나경원 체제 때 강경투쟁 일변도로 나가다가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고 민주당에게 이 공수처나 또는 선거 연동형 비례제 이런 패스트트랙에 짓밟힌 경험이 트라우마로 작용돼서 다소 빨리 합의를 해준 게 국민의힘이 져야 될 정치적 책임이라면 지금 국민 다수가 저는 여론조사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만 차치하고 국민들이 흔쾌히 동의하지 않는 이 검찰개혁 중재안에 대해서 밀어붙이면서 민주당은 양양자 사보임, 민영배 탈당 그리고 회기 쪼개기 그리고 앞서 앵커도 지적했지만 법사위 안건 조정위에 올라왔던 법안과 법사위에서 통과됐던 법안이 다르고 또 본회의에 올린 법안이 다 달라요. 코미디 아닙니까? 이게 국회의원들이 나름의 헌법기관이고 동시에 입법 전문가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안건 조정위를 지금 무리하게 꼼수 탈당한 민영배 의원 넣어서 바로 무산시켜버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올라간 법안과 법사위에서 박강호 위원장이 이 의사봉 내려치면서 통과시킨 법안이 다르고 문제점이 제기되니까 법사위 법안과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법안들이 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자신들도 단추를 잘못 깨면서 계속 국민들 보기에 참 명구스러운 실수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이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조문 이틀 만에 만드느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법안으로 한 국가의 사법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게 과연 말이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보면
이 법안 통과 과정이나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테니까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국민투표를 띄웠습니다. 네. 근데 선관위 관계자가 익명으로 이게 어렵다고 말을 했는데 오늘 다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이건 선관위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서 결정할 사안이지 익명의 관계자 한 사람이 된다 안 된다 말하는 거 월권이라고 했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재외국민에 대해서 국민 투표권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이냐인데 그건 재외국민 명부를 따로 만들어서 투표권 주면 된다는 선거학자들의 유권 해석도 오늘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이 국민 투표에 대해서 굉장히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 투표 붙였을 때 과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투표 정족수 미달되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 보내지 않았습니까? 직을 걸었죠. 자신 있으면 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물어보자고 하면 되는데 국민의 뜻을 내세우면서 국민의 뜻을 묻자는데 이걸 싫어하는 이 논리 저는 참 당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지방선거와 연동해서 국민투표하게 되면요. 우리의 참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선거 낮은 투표율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비용도 같이 하게 되면 얼마 추가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국민투표를 통해서 민의를 한번 확인해 볼 정도의 그 중대한 사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민투표는 안 받으실 생각입니다. 근데 그건 뭐 제가 민주당이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저한테. 왜냐하면 그쪽에 지금 입장을 발견하는데 저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네. 제가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꼼수를 폈다 그런 지적이 있는 건 맞죠. 그러나 오늘 아침 배진교 원내대표가 라디오 인터뷰한 걸 제가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안은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같이 중재한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상당 부분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 그러니까 가깝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거는 3번을 거쳐서 통과를 했는데 태번이 다르면 하나의 법안으로 볼 수 있냐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본회의에 올라간 안이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처음 그거는 중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하죠. 중재 안에서 그러니까 네. 제가 그 법안을 본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아직 오늘 아침에 배진교 원내대표 정의당의 원내대표가 그 안에 중재안에 거의 그냥 지금 나온 얘기는 중수청을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정도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중재안에 대해서 그대로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꼼수를 피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그럼 급하게 하니까 민주당이 거 잘못한 거죠. 예? 그거는 일단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민투표는요 진짜 뜬금없는 얘기죠. 아니 이건 국회에서 예를 들면 입법을 하고 있는데 입법권이 있고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민투표를 하자? 선관위에서 관계자가 얘기했는데 기자가 물어봤을 때 뭐 이름을 대지 않았다 그래도 정확하게 예를 들면은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권한이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그 언론에 보도된 것이죠. 국민투표라는 것은 뭐예요?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문제인데 국회에서 논의되고 서로 간에 대립하고 갈등이 있는 안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이 통과된 안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한다? 그럼 모든 국회에서 나오는 법안에 대해서 다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세금 낭비, 예산 낭비, 또 국민에 대한 어떤 실제로 에너지 낭비를 시키는 것이고 국가 운영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죠. 이거는 상당히 밀어붙이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렇게 자꾸만 가면요, 이거는 국회에 대한 어떤 국회에 할 수 있는 권능과 대의제 민주주의, 대표적 민주주의를 부정하게 되는 현상으로 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선이 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내용은 이 정도 듣겠고요.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취임식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취임식 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참석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전 지사와 유승민 전 의원은 초청하지 않았다. 어떤 상황인가요? 어떤 상황인 게 아니라 보통 이 대선에서 치열하게 맞붙었던 상대 후보 그리고 경선 후보에 대해서는 그동안 초청했던 관례가 별로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전 대통령 취임식에서 상대 후보나 경선 후보를 다 초청했는데 이번만 안 했으면 왜 초청 안 한 거예요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상대 후보 초청 안 하는 거는 당연하고 경선 후보에 대해서도 먼저 초청을 안 했던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인 어떤 결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취임식 준비위원회에서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 같은 발표를 하기 전에 물밑에서 조율하고 접촉하는 기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물밑 접촉 속에서 흔쾌히 이 초청에 응하실 의사가 있었다면 뭐 그동안의 관례와 무관하게 초청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확인된 것이겠죠. 다만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있는 모습 연출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과거의 어떤 법적인 이 처분이나
그리고 정치적인 구원과 무관하게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에 만나서 악수하는 장면이 연출되는 것 자체가 국민 통합에 장기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클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청문회 얘기까지 끝으로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청문회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러다 보면 장관 없이 차관급 내각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글쎄 그런 것보다도 청문회에 왜 이렇게 의혹이 많은 후보자들을 내놨느냐 이게 더 초점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건 결과적인 문제고 그리고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데 걱정해야 될 문제고 지금 왜 이렇게 지금 저도 봤을 때 이 나오는 언론 지상에 나오는 터져 나오는 의혹을 저도 뭐 헷갈려서 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나와요. 뭐 총리 후보자부터 시작해갖고 상당수의 후보자들이 지금 여러 가지의 의혹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과거와 같이 무슨 뭐 위장 전입이다 아니면은 뭐 음주운전이다 이런 게 아니라 공적 영역과 관련돼 있는 문제에서 문제가 터지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후보자로 지명했는지 또 지금 나오는 얘기가 검증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 수밖에 없고 과연 윤석열 당선인 측과 그 이번에 후보자를 추천한 사람들은 현재 시대적 흐름들 또 국민의 흐름들 얼마나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도 바뀌고 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문제도 엄격하게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데 이 국민의 세금을 받고 공복으로 일할 사람 장관 후보자들이 이렇게 많은 과거에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별하지 못하고서 이러한 비리 의혹을 받게 됐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느 언론에서 인사참사라까지 얘기하는데 물론 청문회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은 지금까지 나온 거로 봤을 때는 상당한 실망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은 다른 장관 후보자 제청하기 위해서는 총리 후보자 인준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덕수 후보자가 총리 될 자격이 부족하다고 민주당이 판단한다면 청문회에서 국민들을 설득했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노무현 정부에서도 총리를 하셨던 분인데 그 이후의 행보나 다른 부분 때문에 결격 사유가 있다면 청문회 일정을 그대로 준수하면서 법적 시한 안에서 이 한덕수 후보자의 자질을 가지고 토론하는 게 맞는 자세인 것 같고요. 이게 다른 사안과 연계되는 바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여부라던가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의힘의 협조 여부가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와 연동될 사안은 아니다. 그런 것들을 다 연동해서 엮기 시작하면 뭐 하나 해결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장관 개개인, 총리 개개인에 집중해서 민주당도 제대로 된 검증을 하는 것이 새 정부를 발목 잡지 아니하고 제대로 야당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